수출은 4월 달까지 표현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요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구독하고 가야지. 띠띠게.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KBS 송현정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언론들은 기자의 초심을 모두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자의 초심은, 기자 여러분의 성향은 진실을 캐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자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요새 기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정권에 타협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마저,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꿈을 외면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자 여러분, 여러분의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인생을 잃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KBS 송현정 기자, KBS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던 송현정 기자의 본분을 잊지 않은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바라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고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 검증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추천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인사 실패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검증에 있어서, 청와대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정도는 저도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더 이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35억 주식 투자 논란이 됐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주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고, 거기서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맞는 거냐, 검증이 잘못된 거냐, 기준이 잘못됐던 것이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됐던 것이냐, 청와대의 판단이, 이거를 물었었던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청와대의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의 과정인 것이죠.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습니다. 이 소수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검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청와대에 추천이 있으면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는 것이고 또 인사청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죠. 전체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서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검증에서 마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해서 그 자체로서 그냥 검증의 실패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만 사안이 우리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또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원로들과의 대화 때도 이용구 전 총리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거 한 70년간 우리가 크게 성공해왔기 때문에 생길 일들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보고는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을 했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습니다. 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2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지금 한미 양국이 같이 내린 예, 판단이고요. 공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4일인가요? 그때 발사체 최장이 240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보면 사거리 420km 발사체가 있는 거죠? 네, 2발 중에 한 발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그러면 보고 그때보다 있습니다. 한 1.5배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이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예.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지난번 발사체 때는 한미 양국이 뭐 전략적 해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조금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됐고 지난번에 일단 고도가 낮은 데다 낮았고, 네.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계속 한미 양국이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그러나 네.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궤적이라든지 또 북한이 어떤 영상이나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은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이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유엔의 어떤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해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일단 그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그 북한의 중장거리 네.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달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는데요. 이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 부분까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말 현재의 상황들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있습니다. 수출은 4월 달까지 표현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요즘은 상황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요즘은 것 조금 같고요. 낫습니다. 왜냐하면 2월, 3월에 고정 사정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한 도달 일자리 수는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보면 고용의 질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봤더니 일자리가 생기긴 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 그래서 주 15시간도 안 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수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는데, 네. 그런 이제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많이 해당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우리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2017년에 통과를 했고,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으면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이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안 되는 짧은 것이고. 시간의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아주 그나마 이제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온전히 복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는 맞으면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께는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정, 이 부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맞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고령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수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그 급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급여를 2배 이렇게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어떤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뒤에서 말씀드리자면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에 집중해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게 계속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 81만 개 공약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 2월, 3월 청년들의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카드는 없죠. 첫째,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강국인데 그동안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이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 좀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산업들을 빨리 이제 성장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고, 또 요즘 하는 벤처 창업들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공 일자리 부분도
아까는 어르신들 일자리만 이야기했지만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아직까지 수가 부족합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아직도 많이 이제 부족한 실정이죠.